그 여자가 그렇게 품격 있다면 오늘 당신 가족은 그 여자가 구하게 하시죠. 유신가고의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서유진은 그저 또 한 번의 예의 바른 미소와 교묘한 굴욕의 시간을 견뎌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남편 강태주는 내연녀 최세라를 데리고 나타나 마침내 자신의 세상과 어울리는 여자라며 소개했다. 온 가족 앞에서 유진은 소리치지도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안을 간신히 버티게 해주던 유일한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 여자가 그렇게 품격 있다면 오늘 당신 가족은 그 여자가 구하게 하시죠. 위협이라기엔 너무 나지막하고 나약함이라기엔 너무 단호한 목소리였다. 평창동 대저택의 연회장은 순간 정지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마저 사람들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태주는 여전히 세라의 옆에 서서 그녀의 맨 등에 손을 얹은 채 방금 아내 앞에서 내연녀를 더 품격 있고 우리 수준에 맞는 여자라고 소개한 자의 잔인하고 멋진 미소를 얼굴에 얼려두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인 윤명희 여사는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든 채 유진이 늘 그랬듯 고통을 삼키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시선을 내리고 가문의 체면을 지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낸 냅킨을 매만질 뿐이었다. 한번 숨을 고른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아닌 값비싼 양복 뒤에 숨은 겁먹은 소년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일요일의 오차는 공격적일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수입산 어두운 원목의 긴 식탁은 백자 식기, 절제된 난초 장식, 그리고 군대처럼 정렬된 와인잔들로 덮여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는 수영장이 맑은 서울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2명의 가사 도우미가 부엌과 식당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갈비찜, 도미구이, 구절판을 날랐지만 아무도 제대로 손대지 않는 작은 찻잔들도 놓여 있었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다. 장식도 파인 곳도 없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경쟁에서 이기려는 시도조차 없는 수수한 감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국내 최고 로펌의 로고가 밝힌 두툼한 베이지색 봉투와 은행 서류가 든 작은 파일이 들어있었다. 태주는 그 점심 식사가 가족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저트 후에 민감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가 모르거나 모르는 척했던 것은 유진 역시 그 대화에 소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적어도 웃을 수는 없나? 태주는 유진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녀 곁을 지나치며 중얼거렸다. 세라는 마치 몇 년은 와본 곳처럼 거실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초상집 같은 표정은 곤란해. 유진은 그를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여자를 보았다. 세라는 크림색 실크 원피스에 금 장신구를 하고 계산된 웨이브 머리를 한 채 그녀의 목소리보다 먼저 달콤한 향수를 풍겼다. 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윤 여사와 강 상무에게 허공에 키스를 날리며 말했다. 마치 정식 손님이지 정문으로 들어온 상처가 아니라는 듯이. 윤 여사는 며느리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온기로 팔을 벌렸다. 어머, 반가워라. 드디어 격식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왔네. 태준이 낮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깊게 유진을 베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의 바르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최세라 씨. 내연녀는 고개를 까딱하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서유진 씨. 태준 씨가 수수하다고 했는데 과장이 아니었네요. 첫 번째 요리는 작은 잔인함들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제공되었다. 윤 여사는 세라에게 청담동의 갤러리, 제주도의 별장, 그리고 한남동의 레스토랑에 대해 물었다. 세라는 항상 유진을 곁눈질하며 결코 순수하지 않은 디테일을 슬쩍 흘리면서 연습한 듯한 문장들로 대답했다. 태준 씨는 아무 데서나 사람 당황하게 하지 않고 잘 어울릴 줄 아는 여자를 선호해요. 혹은 최근 몇 년간 사교 생활이 너무 제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거의 접시에 손도 대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가방 속 핸드폰이 진동했을 때 그녀는 유신그룹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은행의 김진우 부장 이름이 뜬 것을 보았다. 받지 않았다. 태주는 그 움직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은 아니야, 유진. 오늘만큼은 좀 집중해.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껐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있어. 그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권력을 연기하느라 바빴다져 묻지 못했다. 세라가 그의 팔에 손을 대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어떤 여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나지 못했잖아. 유진이 시선을 들었다. 윤 여사는 얼굴이 아닌 입으로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태주는 굴욕을 연설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치 건배사라도 하려는 듯
나이프로 접시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려 주의를 끌었다. 제가 세라 씨와 함께 온 것이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는 유진을 상처를 주되 저속해 보이지 않을 만큼만 쳐다보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가족도 성숙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삶, 우리가 져야 할 약속, 우리가 드나들어야 할 환경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라 씨는 타고난 품격과 사교적인 세련됨, 그리고 솔직히 오랫동안 아쉬웠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무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태준의 먼 친척뻘 되는 한 여인은 접시로 시선을 떨궜다. 윤 여사는 그를 막지 않았다. 유진은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다. 태준은 이제 스스로의 독에 취해 말을 이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누가 진정 우리 세상의 격에 맞는지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세라는 당황한 척했지만 그의 팔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태준 씨, 제발요. 그녀는 정확히 그 반대를 바라는 미소로 말했다. 유진은 몇 년 전 더 작고 덜 화려했던 다른 식탁을 떠올렸다. 태준에게 아직 운전기사도 비싼 시계도 평범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는 테헤란로 근처의 한 베이커리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있으면 실패해도 사랑받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때 유진은 믿었다. 너무나 믿었기에 조용히 보증 서류에 사인했고 인맥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녀 어머니의 집안 해주오 씨, 씨, 가문의 이름을 믿는 투자자들에게 중재를 서주었다. 유신그룹의 첫 번째 큰 부채가 스캔들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태준이 칭찬받을 때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며 뒤쪽에 서 있었다. 윤 여사가 그녀를 빛바랜 가구 취급하기 시작했을 때 유진은 시간이 불공평함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생각했다. 세라가 문자 메시지, 낯선 향수, 존재하지 않는 회의를 핑계댄 지각으로 나타났을 때 유진은 솔직한 대화를 기다리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 일요일 남편이 온 가족 앞에서 다른 여자를 걸맞다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소란스럽게 부서진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풀려나갔다. 끝났어요? 유진이 물었다. 그 질문의 단순함이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더 태준을 짜증나게 했다. 비꼬지 마. 그녀는 냅킨을 조심스럽게 한번 접었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 말이 끝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세라가 짧게 비웃었다. 유진 씨, 지금 부부싸움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진은 공격성 없이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 말이 맞아요. 부부싸움은 결혼 생활이 있어야 가능하죠. 지금 이건 다른 문제예요. 윤 여사가 주의를 끌 만큼 세게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예, 말 조심하렴.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유진은 그녀를 마주 보았다. 8년 동안 말조심만 했어요, 어머님. 침묵이 짙어졌다. 태준이 초조하게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모두가 생각하는 걸 내가 용기 내서 말하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방 안의 공기를 빨아들인 그 문장을 뱉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품격 있다면 오늘 당신 가족은 그 여자가 구하게 하시죠. 아무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혹은 몇몇은 이해하고도 모르는 척했을 것이다. 강상무가 유진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퍼즐에 잃어버린 조각이 방금 식탁 위에 떨어진 것 같았다. 윤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태준은 자신의 집안에서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에 기분이 상한 듯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 베이지색 봉투를 꺼내 누구에게도 밀지 않고 접시 옆에 두었다. 그것은 작고 거의 섬세한 제스처였지만 종이가 나무에 닿는 소리는 이전의 모든 모욕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김진우 부장이었다. 이번에 유진은 그저 화면을 보고 벨이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태준은 그 이름을 보았지만 즉시 알아보지는 못했다. 세라는 무대의 중심을 잃은 것에 불편해하며 태준에게 몸을 기울여 드라마틱한 여자들에 대해 무언가 속삭였다. 유진은 들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 앉아. 이제 품격의 가면을 벗은 태준이 명령했다. 점심 식사 후에 아직 할 얘기 남았어. 그녀는 일어섰다. 빠르지도 연극적이지도 않게 그저 마침내 내면의 진실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일어섰을 뿐이다. 감색 원피스가 무릎 위로 반듯하게 떨어졌다. 그녀가 가방을 들자 결혼 반지가 순간 반짝였다. 윤 여사는 분노로 창백해졌다.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나갈 생각 마라. 오늘은 안 돼. 유진은 시어머니를 거의 오래된 슬픔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특히 그래야만 해요.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기 전에 멈췄다. 아마도 문 근처에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아니면 그녀의 눈빛 속
무언가가 그가 늘 가로막던 여자는 이제 없다고 경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날 가족 앞에서 망신 주려는 거야? 그가 물었다. 유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 태준 씨. 그건 당신이 혼자 다 했잖아. 그녀는 가방과 그 식탁에 누구도 훔쳐가지 못한 존엄성만을 챙긴 채 식당을 걸어 나갔다. 복도를 지날 때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보였다. 백합 부케를 들고 웃고 있는 그녀. 세상을 막 정복한 듯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젊고 잘생긴 태준. 순간 유진은 거의 멈출 뻔했다. 그 남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던 그 여자 때문이었다. 인내를 사랑으로, 침묵을 희망으로 착각했던 여자. 그녀의 등 뒤 식당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세라는 이것이 감정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윤 여사는 태준에게 아내를 쫓아가라고 요구했다. 강상무는 봉투를 열어보는 게 좋겠다고 중얼거렸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의 경비원인 박 기사가 가족들이 결코 보여주지 않는 존경심으로 정문을 열어주었다. 사모님, 차 부를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해요. 그날 처음으로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검은 세단이 아직 도착하기 전 은색 벤츠 한 대가 저택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행의 시니어 매니저인 김진우 부장이었고 회색 블레이저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 동행했다. 두 사람 모두 가족 오찬이 아닌 회의를 위한 옷차림이었다. 김 부장은 현관 계단에 서 있는 유진을 보고 즉각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이내 미소를 거두었다. 오유진 여사님, 자꾸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유신과 야와의 회의가 점심 식사 직후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보증계약서에 여사님의 대면 확인이 필요해서요. 유진은 몇 초간 그를 바라보았다. 집안에서는 태준이 복도에 나타났고 윤 여사와 세라가 그 뒤를 따랐다. 김 부장은 긴장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여사님 없이는 저희가 구조조정안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은 피 없는 총알처럼 현관을 가로질렀다. 태준은 가던 길을 멈췄다. 윤 여사는 안락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다. 세라는 미소를 잃었다. 무슨 계약서요? 태준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같은 오만함이 없었다. 김 부장은 그와 유진을 번갈아 보며 난처해했다. 강태준 사장님, 이번 합의의 주요 담보는 오유진 여사님께서 개인 자산과 지난주에 서명하신 확약서를 기반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족분들과 최종 조건을 공식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결혼 전성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오유진. 태준이 거의 사용하지 않던 이름. 마치 그를 만나기 전 그녀의 역사가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윤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군요. 회사 협상은 제 아들이 진행합니다. 회색 블레이저를 입은 여성이 날카로운 정중함으로 대답했다. 운영 관련 협상의 일부를 진행하셨습니다. 자산 담보는 아니고요. 그들 뒤에 있던 강상무는 이미 열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상태였다. 태준은 마치 유진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로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를 쏘아보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그가 그 부조리함을 깨닫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유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일요일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말했어, 태준 씨. 여러 번. 당신은 내 도움이 내 이름 없이 올 때만 들었을 뿐이야.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는 세라를 보았다. 마치 그녀에게서 불가능한 설명을 기대하는 듯했다. 세라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으며 머리를 만졌다. 자기야, 그렇다고 안에서 있었던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저 여자는 돈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거야. 유진은 거의 웃을 뻔했지만 웃음기는 없었다. 아니 세라 씨, 나는 나를 짐짝 취급하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돈을 썼어. 조종은 아직 자기 집도 아닌 곳에 커튼 치수를 재러 왔으면서 사랑 때문에 일요일 점심 식사에 온 척하는 게 조종이지. 일격은 깨끗하고 낮고 비명 없이 들어갔다. 세라는 창백해졌다. 김 부장은 자신이 너무 사적인 영역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헛기침을 했다. 오유진 여사님, 원하신다면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태준은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말이 사형 선고라도 되는 것처럼 반응했다. 아니, 다시 잡을 필요 없습니다. 유진이는 들어올 겁니다. 우린 대화로 어른스럽게 해결할 겁니다. 유진은 한 계단 더 내려섰다. 그녀를 태울 차가 저택의 흰 기둥을 비추며 조용히 도착했다. 어른들은 회사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아내를 모욕하려고 가족 점심 식사에 내연녀를 데려오지 않아. 윤 여사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유진아, 유신가, 개의 이름을 생각해라. 유진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몇 년 동안 유신각해의 이름만 생각했어요. 오늘은 제 이름을 생각할 거예요. 태준이 두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는 더 낮고 거의 애원조였지만 여전히 자존심에 오염되어 있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망가뜨릴 셈이야? 유진은 그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최종 증거라도 되는 듯 그를 관찰했다. 말 한마디가 아니었어. 그 안에 담긴 내 평생이었지. 차에 타기 전 유진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바닥에 던지지도 세라에게 건네지도 굶주린 가족들의 눈을 위해 어떤 드라마틱한 제스처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상무가 들고 있는 봉투 위에 올려놓아 그가 떨리는 손을 내밀게 만들었을 뿐이다. 회의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보류입니다. 그녀가 김 부장에게 말했다. 제 변호사가 새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연락드릴 겁니다. 은행원은 그녀가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꼈지만 그의 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마치 저택, 직원들, 내연녀, 어머니, 그리고 성, 심, 이 동시에 그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유진은 차에 탔다. 창문 너머로 세라가 태준의 팔을 잡으려 애쓰지만 그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윤 여사가 마치 뱀이라도 되는 듯 봉투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박 기사가 천천히 대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금속성 소리는 단지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그녀 인생의 한 버전을 끝내는 것처럼 들렸다. 차가 나무가 우거진 평창동 길을 떠나 테헤란로를 향해 가는 동안 유진은 마침내 손이 떨리는 것을 허락했다. 울지는 않았다. 아직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 교통체증을 가르는 오토바이 배달원들, 마치 한 점심 식당 안에서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걷는 연인들을 보았다. 그녀의 핸드폰이 태준이 보낸 연속적인 메시지로 진동했다. 전화 받아. 네가 오해한 거야. 나한테 이러지 마. 유진은 마지막 메시지만 읽고 화면을 잠갔다. 나한테. 그는 그렇게 썼다. 우리한테도, 당신한테도 아닌 나한테. 그녀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가 뒤에 남겨둔 침묵이 제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결과였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유진은 태준이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 애쓰지 않았다. 유진은 태준과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기사에게 광화문에 있는 기업 빌딩 1층에 위치해 너무 차분한 얼굴로 들어서는 잘 차려입은 여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조용한 카페 앞에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카페 안은 작은 테이블들, 하얀 조명, 갓 내린 커피향, 그리고 창밖의 교통소음과 뒤섞인 비즈니스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댈 수 있는 구석 자리를 골랐다. 마치 숨쉬는 것조차 안전하게 느끼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처럼. 직원이 무언가 필요한지 물었을 때 유진은 에스프레소 한 잔과 탄산수만 주문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몇 년 동안 반지가 있던 자리가 하얗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텅 빈 원을 보며 처음으로 금속이 그립지 않았다. 그 금속이 무언가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여자가 그리웠다. 카페에 오기 전 차 뒷좌석에서 유진은 17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태준은 명령으로 시작해 변명을 거쳐 비난으로 끝맺었다. 넌 날 망신 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당장 돌아와. 회사를 이용해서 나한테 벌 주지 마. 그 다음엔 윤 여사의 더 차갑고 계산된 메시지가 왔다. 유진아, 교양 있는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을 버리지 않는단다. 유진은 교양 있는 가족은 일요일 점심에 며느리에게 내연녀를 소개하지 않는다고 답할 뻔했지만 보내기 전에 문장을 지웠다. 충동적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하고 싶었다. 김 부장이 다시 전화했을 때 그녀는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오유진 여사님, 곤란하게 해드려 유감입니다. 은행은 여사님의 입장이 공식화될 때까지 회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창밖으로 도로에 늘어선 차들을 보며 대답했다. 보류해 주시고 독립적인 법률 검토 없이는 어떤 조건도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정중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한편 유신가자의 저택에서는 사치품들이 더 이상 공황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식탁은 그대로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생선 요리는 접시 위에서 식어갔고 와인은 시큼해졌으며 세라는 태준의 빈 의자 옆에 아직 앉아 겁먹은 대신 모욕당한 척 애쓰고 있었다. 윤 여사는 마치 그 종이가 자기 가문을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봉투를 손에 쥐고 거실을 서성였다.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니? 그녀는 아들에게 세 번째로 물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유진이 답하지 않는 메시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인맥이 좀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강상무가 재미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인맥이 좀 있다니, 태준아. 이번 구조조정 전체가
은행이 오씨 가문의 자산을 신뢰했기 때문에 승인된 거야. 넌 멋진 부분에 사인했고 걔는 리스크를 감당한 거지. 세라가 짜증스럽게 다리를 꼬았다. 다들 과장하시네요. 정말 돕고 싶었다면 이런 연극은 안 했겠죠. 강상무가 치명적인 인내심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아가씨, 연극은 당신이 이 문으로 들어왔을 때 시작됐소. 태주는 그 말을 듣기 싫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 더 싫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유진의 도움을 마치 자기 것이라 여기는 컵에 물을 받듯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회의, 계약, 집안의 오랜 지인들과의 통화를 언급하면 그는 늘 모든 것을 사소한 집안일로 치부했다. 유신그룹이 부산의 한 개발 사업을 거의 잃을 뻔했을 때 유진이 투자자를 제안했다. 공급업체에 대한 부채가 경제지에 실릴 위기에 처했을 때 유진이 조용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윤 여사가 잠재적 파트너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했을 때 유진은 개인 예금을 해지하고는 재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태주는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났지만 기억은 수치심으로 왜곡되어 떠올랐다. 당시 그는 그것을 부부간의 내조라고 불렀다. 이제 식탁 위에 열린 봉투는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의존. 그리고 그것이 그의 속을 파괴하고 있었다. 단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이 자신이 모욕한 여자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카페에 유진의 변호사가 도착했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지만 이미 폭풍의 절반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박지원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머리를 묶고 밝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허락을 구하지 않는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 앞에 앉아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서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었다. 그가 손 뗐나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늘 그랬듯 명령하려 했죠. 박 변호사는 깊이 숨을 쉬었다. 그럼 나머지를 처리하죠? 유진은 커피잔에 손을 기댔다.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변호사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이름, 재산, 평판을 이용하면서 당신을 불편한 손님 취급하는 구조를 계속해서 구하게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내가 복수심에 불타 그런다고 할 거예요.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원래 희생을 당연하게 봤던 사람들은 마침내 경계선이 나타나면 그걸 그렇게 부르죠. 첫 번째 조치는 간단하지만 무거웠다. 은행의 조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모든 대면 확인을 중단한다는 공식 통보였다. 두 번째는 더 섬세했다. 태준이나 유신그룹의 누구든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협상에서 오유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과장 없이 건조하고 명확하며 거의 외과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각 항목을 설명했다. 유진은 침묵 속에서 들었지만 속으로는 각 문장이 오래된 환상의 겹을 찢는 것 같았다. 제가 그 확약서에 서명한 건 회생 계획이 타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일자리도 협력업체도 가족들도 걸려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길 원치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직도 원치 않죠. 유진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종말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태준 씨를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동안 그는 계속 그걸 자신의 공으로 부를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변호사는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조건은 두 가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경영으로부터 회사를, 그리고 사랑을 복종과 혼동하는 가족으로부터 당신을. 저택에서 윤 여사는 이미 전략을 바꾼 상태였다. 초기 충격은 계산으로 변했다. 그녀는 세라를 거실에서 내보내며 도끼 어린 섬세함으로 말했다. 아가씨, 이건 아마도 가족 문제인 것 같구나. 세라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는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는 줄 알았는데요. 윤 여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못 이해했지. 그 문장은 세라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태주는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유진에게 전화하느라 바빴다. 세라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얼굴 어딘가가 경련하며 크림색 실크 아래 숨겨진 불안한 소녀를 순간 드러냈다. 그녀는 단지 욕망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태준이 그녀에게 자리, 상징적인 성,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는 묻지 않을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녀가 구식이라고 판단했던 조용한 아내가 중요한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은행, 계약서, 가족, 그리고 태준의 두려움까지. 네가 데리러 가야 해. 윤 여사는 세라가 통화하는 척하며 정원으로 나가자마자 아들에게 말했다. 점심일에 대해 사과해. 흥분했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약속해. 하지만 유진이를 다시 데려와서 서명하게 해.
태주는 어머니의 실용적인 어조에 상처받은 눈을 들었다. 어머니한텐 그게 전부예요? 윤 여사가 다가와 낫고 강렬하게 말했다. 어린애처럼 굴지 마. 중요한 건 네 아버지가 회사, 이름, 지위를 남겼다는 거야. 네 감정이 직원 200명과 40년의 명성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태주는 즐거움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네요. 제가 모두 앞에서 제 아내를 모욕할 때는 명성이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 같지 않던데요. 윤 여사는 굳어졌다. 순간 여장부의 가면이 갈라졌다. 나는 걔가 자기 자리를 안다고 생각했어. 그 문장은 그들 사이에 순수한 독처럼 떨어졌다. 태주는 유진이 나갔던 문을 바라보았다. 아마 그게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유진과 박 변호사는 오씨 집안의 오랜 파트너가 빌려준 테헤란로 근처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그 공간은 유신가, 디가, 저택의 압도적인 화려함이 없었다. 유리, 절제된 식물, 진한 커피, 그리고 대로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전망이 있었다. 그곳에서 유진은 스피커폰으로 김 부장에게 전화했다. 보류가 최종 거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향후 모든 보증은 독립적인 회계감사, 회사 재정에서 개인적인 결정의 배제, 그리고 제 재산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김 부장은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긍정적인 놀라움이 엿보였다.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오유진 여사님. 은행 역시 이미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진에게 내가 말했죠. 라는 의미의 눈빛을 보냈다. 유진은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씁쓸함을 느꼈다. 몇 년 동안 태주는 그녀가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녀의 걱정이 과장되었다고, 어떤 것들은 이사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이제 은행이 정중한 언어로 그의 이사회가 바로 그녀가 항상 제공하려 했던 그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고 확인해주고 있었다. 늦은 오후, 태준이 그 건물 로비에 나타났다. 유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그의 출입을 허가할지 묻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 그녀는 몇 초간 대답하지 못했다. 책상 반대편에 앉아있던 박 변호사는 개입하지 않았다. 만날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유진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태주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1층 출입 게이트 근처에서 목에 사원증을 건 임원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경비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하고 싶어. 유진은 읽고 숨을 쉬고 처음으로 답장했다. 오늘은 당신이 내 말을 듣길 원했으니 이제 당신이 기다리는 법을 배울 차례야. 답변은 전송됨으로 표시되었고 태주는 마치 낯선 사람의 말인 양 화면을 응시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가 알던 유진이라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내려왔을 것이고 분위기 때문에 사과했을 것이며 윤 여사가 괜찮은지 물었을 것이다. 그 유진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차가운 기업 빌딩 로비에 서서 태주는 그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외부인이 되는 것. 그가 아직 건물에 있을 때 세라가 전화했다. 태주는 받기 전에 망설였다. 이제 그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닐 거야? 그녀는 원망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세라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지. 성녀 같은 아내가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모두가 그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게 됐잖아. 참 편리하기도 하지. 태주는 피곤하게 눈을 감았다. 네가 이 일의 규모를 이해 못해서 그래. 그녀는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난 아주 잘 이해해. 네가 날 그 집에 데려갔고 나와 함께할 삶을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었고 이제 넌 널 모욕한 여자를 기다리며 접수 데스크에 밝혀있다는 걸 이해해. 그날 처음으로 태주는 그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가 날 모욕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그랬지.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짧고 맹렬했다. 조심해 태주나. 죄책감은 남자를 약하게 만들어. 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른 때라면 유혹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를 그녀의 문장이 이제는 하찮게 느껴졌다. 유진은 침묵을 남겼다. 세라는 어떤 공백이든 도구로 채울 줄만 알았다. 서울에 밤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유진은 박 변호사와의 회의를 마쳤다. 통지서는 이미 발송되었고 보류는 확인되었으며 새로운 조건은 다음 날 아침까지 준비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들었을 때 유진은 부재한 봉투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저택에 그녀가 몇 달 동안 짊어졌던 것을 이제야 읽고 있는 가족의 손에 열린 채 남아있었다. 박 변호사는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 당신은 식탁에서 일어난 것 이상을 해냈어요.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어요. 유진은 금속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덜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요. 변호사는 가짜 달콤함 없이 대답했다.
경계선은 거의 항상 그것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더 아픈 법이에요. 1층에는 태준이 아직 거기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일어섰고 순간 유진은 점심 식사에 오만한 남자가 아니라 베이커리 시절처럼 길 잃고 거의 젊어 보이는 누군가를 보았다. 차이점은 이제 그녀가 연민이 더 이상 사랑과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었다. 유진아,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 옆에 머물렀다. 태준은 변호사를, 그 다음엔 아내를 보았다. 5분만. 유진은 그의 시선을 버텼다. 당신에겐 8년이 있었어. 그는 침을 삼켰다. 담보에 대해선 몰랐어. 그녀는 분노보다 더 그를 아프게 하는 평온함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해결책이 어디서 오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야. 그저 당신 이미지를 지킬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지만 신경 썼지. 태준이 얼굴을 쓸어내렸다. 점심때 내가 잘못했어. 유진은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 점심은 그냥 당신의 잘못이 눈에 보이게 된 장소였을 뿐이야.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나한테 뭘 원해, 유진? 그녀는 긴 식탁, 세라의 미소, 교양 있는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윤 여사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오늘은 거리, 내일은 서류, 그 후엔 아마도 진실. 태준은 마치 진실이라는 단어가 그가 잊어버린 언어라도 되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가 차까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건물을 나섰다. 태준은 처마 밑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같은 날 2번째로 지켜보았다. 이제는 점심 식사의 충격이 그를 이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았다. 도시는 주위로 불을 밝혔고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데 익숙했던 한 남자의 조용한 추락에는 무관심했다. 뒷좌석에서 유진은 마침내 윤 여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 교양 있는 여자들처럼 대화할 수 있을까? 유진은 읽고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답장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 켜진 테헤란로를 창밖으로 보며 느린 파도처럼 밀려오는 탈진을 느꼈다. 담보를 보류했고 은행에 맞섰고 태준을 거절했지만 아직 그녀의 일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일요일 식탁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다. 그녀가 가짜 품격으로 대체되는 대신 자랑스럽게 소개되었을 그 식탁을. 차는 밤속으로 나아갔고 유진은 저택에 남겨진 침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지 첫 번째 경고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테헤란로에 있는 유신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유리 건물은 서울의 창백한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직원들은 공식 발표를 읽기도 전에 위기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 특유의 조용한 분주함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 태준은 넥타이 없이 잠 못 이룬 밤으로 퀭한 눈을 하고 여전히 답장 없는 메시지로 가득한 핸드폰을 든 채 일찍 도착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그가 단지 후계자 이사에서 곧 터져나올 뉴스가 된 것처럼 이상한 조심스러움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개인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는 늘 그곳에 들어서던 모든 층이 당연한 권리로 올라간다고 확신하던 남자를 찾지 못했다. 대신 누가 회사를 구했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 유진이 그가 사소한 일이라고 불렀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이 거리에 몇 번이나 왔었는지 질문들에 둘러싸인 누군가를 발견했다. 답은 첫 회의 전에 나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상무가 새벽에 두고 간 낡은 파일 3개가 있었다. 각각은 태준이 개인적인 승리로 기억하는 프로젝트들의 사본을 담고 있었다. 부산 공급업체와의 재협상, 경기도 사업 부지에 대한 신용 연장,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데 사용된 확약서, 모든 서류, 그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구석에 확고한 서명이 나타났다. 서유진이 아닌 오유진, 그 이전의 그녀 이름, 그가 초대장, 소개, 가족 대화에서 마치 아내가 유신가, 이외에 들어온 날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지워버렸던 그 이름. 태준은 첫 번째 서명 위로 손가락을 쓸며 목구멍으로 마른 수치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가 묻지 않았던 회의에서 늦게 돌아오던 것을 기억했다. 그 변호사랑 그건 해결했어 라고 말하면 그는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고 잘했어 여보 라고 대답했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었다. 편의주의였다. 그리고 편의주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잔인함의 한 형태일 수도 있었다. 최세라는 십시가 조금 넘어 예고 없이 사무실에 나타났다. 마치 아직도 일요일에 약속된 쇼를 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임원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실내 환경에는 너무 큰 선글라스를 끼고 필요 이상으로 시선을 끄는 빨간 가방을 들고 있었다. 비서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지친 태준은 들여보내라고 했다. 어제 사라졌더라.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느라.
세라는 선글라스를 벗어 슬픔이 아닌 짜증난 눈을 드러냈다. 일어난 일은 간단해. 내 아내가 널 조종했고 내 어머니는 공황에 빠졌고 이제 모두 내가 문제인 척하고 싶어 하는 거지. 태준이 책상에 손을 짚었다. 넌 유진이가 있을 걸 알면서 우리 가족 집에 들어왔어. 그녀가 턱을 치켜들었다. 네가 날 데려갔잖아. 그 문장은 사실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세라는 그 틈을 보고 파고들었다. 넌 그들이 날 보길 원했어. 네가 격에 맞는 사람을 골랐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지. 그 여자한테 돈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지 마. 태준이 파일 중 하나를 세게 닫았다.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이제는 말하면 안 돼? 어제는 온 가족 앞에서 거의 10분 동안 네가 말했잖아. 그 일격은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확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를 때렸다. 그는 유진을 상처 입히기 위해 세라를 이용했고 이제 다른 입에서 그 상처가 반복되는 것을 듣고 분개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낮게 말했다. 세라는 마치 그 세 단어가 어떤 결혼보다 더 큰 배신인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여자한테 동정심이 드는구나. 태준이 시선을 들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완벽한 화장 뒤에 두려움이 있었다. 부끄러움은 빚을 갚아주지 않아. 태준아, 부끄러움은 사교계 명단에 이름을 유지시켜주지 않아. 부끄러움은 은행을 붙잡아주지 않아. 그는 그녀를 관찰했고 처음으로 그가 전에는 세련됨과 혼동했던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 세라는 그의 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했던 안식처의 약속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안식처는 금이 가고 있었다. 태준이 몇 년 전에 읽었어야 할 서류들을 발견하는 동안 유진은 박 변호사가 테헤란로 근처 뒷골목에 빌린 작은 사무실에서 윤 여사를 만나고 있었다. 여장부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머리는 흠잡을 데 없이 하고 마치 갑옷처럼 각진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그녀는 커피도 물도 거절했고 유진이 먼저 앉을 때까지 앉기를 거부했다. 아마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작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태준이 없이 왔다. 윤 여사가 말했다. 우리 둘 사이의 대화가 더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유진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모았다. 누구에게 생산적이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가 상처받은 거 이해한다. 점심 식사는 불쾌했지. 유진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불쾌한 건 식은 음식이죠. 그건 굴욕이었어요. 윤 여사는 순간 시선을 피했지만 곧 자세를 되찾았다. 가족은 힘든 시기를 겪기 마련이야. 똑똑한 여자들은 중요한 것을 지킬 줄 알지. 유진은 그녀를 차분하게 마주 보았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켜온 건 제가 필요할 때만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윤 여사는 그때 그녀가 항상 잘하던 것을 했다. 죄책감을 의무로 바꾸는 것. 그녀는 회사에 의존하는 직원들, 공급업체들, 돌아가신 남편이 세운 유신이라는 이름, 가족 스캔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경제 언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태준에 대해 마치 그가 아직 너무 압박받는 소년, 결과가 아닌 이해가 필요한 후계자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단 한 번도 유진의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애가 널 망치려던 게 아니라는 거 알잖니.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단언했다. 유진은 놀랍지 않은 슬픔을 느꼈다. 아니요, 그는 그저 당신들이 저에 대해 말하는 거짓말에 저를 끼워 맞출 수 있을 만큼 저를 축소시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 여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게 무슨 거짓말인데? 유진은 서랍을 열어 낡은 보고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가 태준 씨가 부양한 평범한 여자라는 것, 제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제가 신분 상승을 위해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 당신들이 주된 요리로 경멸을 내놓을 때조차도 식탁에 자리를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처음으로 윤 여사는 준비된 대답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사본에 머물렀고 날짜, 금액, 거래를 알아보았다. 유진은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여장부는 각 종이가 유신가도의 완벽한 외관에서 뜯어낸 돌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 우릴 협박하려고 이걸 보관했니? 그녀는 주도권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박 변호사님이 기록 없는 관대함은 이야기를 더 잘하는 사람에 의해 문서화된 학대가 된다고 가르쳐줘서 보관했어요. 윤 여사는 무릎 위 가방을 꽉 쥐었다. 네가 마치 무방비한 피해자였던 것처럼 말하는구나. 유진은 피해자라는 단어가 자신의 오래된 일부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지만 시어머니가 건네려 하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방비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의 소멸의 공범이었죠. 그게 제 몫이에요.
당신들 몫은 그걸 이용한 것이고요. 뒤이은 침묵은 점심 식사 때와 같은 힘은 없었지만 더 깊었다. 그 안에서 윤 여사는 자신이 남편을 벌주려는 상처받은 며느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춘 여자 앞에 있었다. 이른 오후 태주는 2명의 이사와 강상무와 함께 보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고 작은 찻잔에 커피가 제공되는 회의실은 정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했지만 화면의 숫자는 무자비했다. 유진의 보증 없이는 은행이 협상된 조건으로 자금을 내주지 않을 것이었다. 자금이 없으면 지급이 지연될 것이었다. 지연되면 공급업체들이 불안해할 것이었다. 공급업체들이 불안해하면 언론이 취약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 거의 가족을 거스르지 않던 신중한 이사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사장님, 저희는 오유진 여사님이 제안의 구조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태주는 이었다라는 단어가 싫었다. 아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강 상무가 그를 쏘아보았다. 네가 이 이야기를 부부싸움 정도로 계속 취급한다면 아니지. 그 문장은 상처를 열었다. 태주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깊이 관여된 줄 몰랐어요. 강 상무가 무자비하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그녀의 침묵으로 무언가 얻는 게 있었으니까 네가 몰랐던 거야. 이 뒤늦은 정직함은 태준을 안도하게 한 만큼이나 짜증나게 했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삼촌을 향해 돌아보며 물었다. 강 상무는 피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나머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태준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고요. 삼촌은 즐거움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듣고 싶어 했니? 유진이가 회의를 언급하면 넌 걔가 중요해지고 싶어 안 달랐다고 했지. 걔가 조항 검토를 제안하면 넌 이사회 문제는 부부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라고 했고, 내 어머니는 유진이가 요령이 없다고 했고, 세라는 유진이가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그리고 넌 네 허영심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사람들을 선호했어. 태주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 비난은 일부 세부 사항에서는 불공평했지만 핵심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진실은 파괴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지원 변호사가 이사진에게 참조로 보낸 객관적인 메시지였다. 유진의 새로운 예비 조건들이 다음 날 공식 회의에서 제시될 것이었다. 독립회계감사, 지배구조 제한, 병행협상에서 오시가문 자산 사용 금지, 그녀의 이전 참여에 대한 문서상 인정. 태주는 2번 읽었다. 마지막 조건은 재정적인 것보다 도덕적인 것으로 보였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고집으로 태준이 만나기로 한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어떤 약속을 이어가기보다는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곳은 조용했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임원들, 비싼 와인과 작은 접시들, 사이를 오가는 웨이터들로 가득했다. 세라는 너무 눈에 띄는 자리를 골랐다.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다. 태주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앉기도 전에 짜증이 났다. 내일 결정적인 회의가 있어. 그가 말했다. 오래 못 있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그럼 실용적으로 가자. 넌 힘을 보여줘야 해. 서유진은 널 무릎 꿇리려 하고 있어. 네가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끝이야. 내 어머니는 절대 널 존중하지 않을 거고 내 이사들은 절대 네게 복종하지 않을 거고 그 여자는 영원히 널 지배할 거야. 태주는 물잔을 보았다. 그녀의 조건들은 회사를 보호해. 세라가 도끼 어리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를 보호하는 거지. 순진하게 굴지 마. 서유진 같은 여자는 성녀인 척하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 모두보다 자기가 낫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라는 단어는 세라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태준이 시선을 들었다. 우리 모두라니? 그녀는 망설였다. 내 말 뜻 알잖아. 그는 이해했다. 세라는 사랑도 미래도 심지어 그의 평판도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기는 편에선 자신의 자리를 변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유진이 이기는 편이 된다면 세라는 게임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녀를 파괴해야 했다. 내가 뭘 하길 원해? 태준이 그녀를 시험하며 물었다. 세라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 여자에 대해 뭘 알아? 모든 여자는 약점이 있어. 가족, 과거,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그녀가 사업가처럼 놀고 싶어 한다면 적으로 대우해. 태준은 손을 뺐다. 그녀는 내 아내야. 세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제 네 집에서는 그걸 기억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는 침묵 속에서 그 일격을 받아들인 후 일어섰다. 아마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해야 하는 거겠지. 세라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품격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려 보였다. 유진은 그날 밤 테헤란로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의 친구 아파트에서 보냈다. 태준의 양복이 아직 옷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모든 물건이 그녀가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물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손에 들고 그녀는 박 변호사가 전화로 다음날 회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들었다. 연민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자존심 때문에 강경해질 필요도 없고요. 기준은 보호예요. 유진은 도시의 불빛을 보며 베이커리의 젊은 태준, 점심 식사의 남자, 5분을 기다리며 로비에 서 있던 낯선 사람을 생각했다. 만약 그가 변하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취약함을 증오하며 물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다면 그의 변화는 당신의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겁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그녀가 정확히 들어야 할 말이었기 때문에 아팠다. 그녀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태준을 사랑하는 것은 쉬웠다. 그녀가 그만뒀을 때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었다. 잠들기 전 유진은 강 상무가 전달한 이메일을 받았다. 긴 메시지 없이 단 한 줄이었다. 우리 중 일부는 알고도 침묵했다는 걸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소. 첨부된 것은 2년 전의 내부 메모로 오유진의 개입이 중요한 협상의 결렬을 막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각주에는 태준의 짧고 잔인한 겉보기엔 의도 없는 코멘트가 있었다. 외부 유출 금지, 유진에게 그녀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유진은 그 문장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었다. 고통은 폭발처럼 오지 않았다. 얼음처럼 왔다. 그녀는 태준이 허영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아니면 단순한 부주의로 그것을 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는 같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도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녀를 외부인으로 남겨두었다. 유진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고 아직 그녀 안에서 떨리던 결정은 더욱 확고해졌다. 다음 날 회의는 회사를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녀를 부속품이라 부르는 사람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한 것이 될 것이었다. 그날 새벽 태준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살던 아파트로 혼자 돌아와 모든 방에서 그녀의 침묵을 발견했다. 옆 탁자 위에 펼쳐진 책, 의자 등받이에 걸린 가벼운 코트, 그녀가 월요일 아침에 사용하던 파란 머그잔, 모든 것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비난하는 듯했다. 옷방에서 그녀의 쪽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화장대 위에 반지가 없다는 사실이 공간을 버려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강 상무가 그에게도 전달한 메모를 핸드폰으로 열었다. 자신의 오래된 코멘트를 읽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막연히 그날을 기억했다. 유진이 다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역할을 혼동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 역할을 혼동한다니. 마치 아내는 장식적인 존재를, 내연녀는 사교적 품격을 의미하는 것처럼 마치 그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의 모든 여성을 기능으로 변환한 것처럼 처음으로 태준은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다음날 어쩌면 유진이 그와 협상하러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해했다. 어쩌면 그녀가 사랑했던 그의 버전의 작별을 고하러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회의는 오전 10시 테헤란로의 전망이 조용한 권력의 논거로 작용하곤 했던 유신그룹의 가장 높은 층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타원형 테이블은 차가운 조명 아래 빛났고 작은 커피잔들은 물잔 옆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가죽 파일들은 마치 종이가 위험을 잃은 자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듯이 각 의자 앞에 놓여 있었다. 윤 여사가 짙은 남색 옷에 목보다 더 뻣뻣해 보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먼저 도착했다. 강 상무가 뒤이어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대화 시도도 피하며 들어왔다. 두 명의 이사는 이미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은행 측의 김진우 부장은 회색 블레이저를 입은 법률 자문과 함께 오른쪽에 앉았다. 태준은 유신과 EA 사람들 중 마지막으로 들어왔지만 테이블 끝에 앉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위해 예약된 빈 의자 뒤에 서서 유리창 너머 도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 방은 그의 자신감에 비해 너무 커 보였다. 유진은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정시에 도착했다. 전투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재단의 심플한 흰색 투피스를 선택했고 화려한 보석도, 짙은 화장도, 자신이 더 부유하거나 더 상처받았거나 더 강력해 보이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동반된 침묵은 점심 식사의 침묵과는 달랐다.
일요일에는 모두가 그녀가 움츠러들기를 기대했다. 그날 아침 모두가 그녀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섰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마도 그 증인들 앞에서 어떤 개인적인 말이든 너무 하찮게 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 여사는 미소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유진아, 와줘서 고맙다.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일을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길 바랄 거라고 확신해. 유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놓고 천천히 앉았다. 품격은 어머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장은 소리 없이 테이블을 가로질렀지만 그 후 아무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김 부장이 전문적인 신중함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보증인이 잔류를 확인하고 지배 구조 조건이 조정된다면 유신그룹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한, 위험, 한도에 대해 말했지만 모두의 눈은 항상 유진에게로 돌아갔다. 마치 은행의 말이 단지 그녀의 결정에 이르기 위한 길인 것처럼. 그때 박 변호사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배포했다. 제 의뢰인은 책임감 있는 해결책에 기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 재산, 평판, 그리고 서명이 공식적인 인정, 투명성, 그리고 통제 메커니즘 없이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여사는 모욕적인 표정으로 문서를 넘겼다. 공식적인 인정? 가족 간의 도움을 공적인 청구서로 만들겠다는 거니? 유진은 그녀를 보았다. 가족 간의 도움이 사적으로 계속 지워지고 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태주는 자기 앞에 놓인 사본으로 시선을 내렸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전체 이름, 오유진이 적혀 있었다. 유신이라는 성은 없었고 그것은 어떤 비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조건들은 잔인하지 않았다. 바로 그 때문에 두려웠다. 부채에 대한 독립회계감사, 외부인 참여금융위원회, 법적 검증 없는 가족 명의의 신규 채무 발생 금지, 자산담보 출처 기록, 검토 완료 시까지 고위험 결정에서 태준의 역할 임시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여사를 얼굴 붉히게 만든 조항, 회의 계약 또는 협상에서 유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서면으로 허가받아야 하며 위반 시 즉각적인 보증 철회 조건. 이건 모욕이야. 여장부가 말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모욕은 일요일에는 부적합하다고 소개되고 월요일에는 필요하다고 불리는 거죠. 이사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기침했다. 강상무는 잠시 눈을 감았다. 태주는 그 문장을 마땅한 일격으로 느꼈다. 윤 여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넌 회사를 이용해서 태준이를 벌주려는 거야. 박 변호사가 유진보다 먼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녀는 회사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탱해준 사람을 벌주는 것을 막기 위해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 문이 예고 없이 열리고 세라가 마치 아직도 점심 식사 자리인 양 자신의 역할에 늦게 나타났다. 짙은 녹색 원피스는 기업 회의에는 너무 우아했고 도발에는 너무나 적절했다. 비서가 당황하며 그녀 뒤에 나타났지만 태주는 손을 들어 제지를 막았다. 세라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유진을 겨냥하며 미소 지었다. 재밌네. 일요일에는 내가 식탁에 앉을 만큼 품격 있었는데 오늘은 완벽한 아내가 모두를 지배하려는 걸 들을 만큼은 안 되나 보지. 윤 여사가 세게 서류 가방을 닫았다. 최세라 씨, 나가요. 하지만 세라는 이미 물러설 본능을 잃은 상태였다. 두려움이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아니요, 여사님. 당신들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기다린 건 바로 이 여자예요. 그녀는 태준 씨를 악당으로 만들지 않고도 도울 수 있었어요. 유진은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평온함으로 관찰했다. 세라 씨, 내가 태준 씨를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말했으니까. 세라는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 광택, 나는 상판에 손을 짚었다. 이거 즐기고 있지, 안 그래? 우월해 보이는 거.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면서 수수한 척하는 거. 유진은 몇 초간 침묵했고 그 침묵은 상대방의 공격적인 리듬을 무너뜨렸다. 내가 했어야 하는 것보다 덜 조종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더 조종했다면 아마 회사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태준 씨가 허영심을 리더십과 혼동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당신이 한 집에 드나드는 걸 소속감과 혼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라는 창백해졌지만 반격했다. 적어도 난 누구의 사랑도 돈으로 살 필요는 없었어. 태준이 일어섰다. 그만해.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 단어는 거칠게 나왔지만 유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세라가 놀라 돌아보았다. 이제 저 여자 편드는 거야? 태준은 마치 대중 앞에서 묻어버리고 싶었던 것을 고백하려는 사람처럼 숨을 쉬었다. 아니,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썼던 거짓말을
네가 반복하는 걸 그만 허락하겠다는 거야. 방은 꼼짝 않고 멈췄다. 태주는 즉시 유진을 보지 않았다. 아마 부끄러워서 아니면 아직 자격 없는 말에서 용서를 구하기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나는 일요일에 세라 씨가 내 세상에 더 어울린다고 말했어. 그는 낮지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진실은 내가 현실 세계가 두려웠다는 거야. 회사가 취약하다는 것, 내 결정에 결함이 있다는 것, 유진이가 지적한 위험들을 내가 무시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그녀가 너무 수수하고 너무 단순하고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부르는 것이 그녀가 방 안에서 가장 명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쉬웠어. 윤 여사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태준아,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라. 그는 마침내 어머니를 보았다. 제가 겉모습에는 너무 조심했지만 진실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은행의 법률 자문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지만 무언가를 메모했다. 강상무는 조카를 마치 너무 늦게 어른 남자의 시작을 듣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유진은 움직이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일부는 그 말들이 몇 년 전 조용한 부엌에서 구경꾼 없는 침실에서 폐허 없이 재건축이 아직 가능했던 어느 아침에 도착했기를 바랐다. 다른 일부는 만약 태준이 지금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맹목의 편안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태어난 명료함은 위기가 지나갔을 때 죽지 않을 것임을 아직 증명해야 했다. 그의 인정이 제 조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김 부장을 보며 말했다.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요. 태주는 눈을 감고 받아들였다. 알아. 세라는 웃었지만 그 소리는 깨져서 나왔다. 축하해. 그녀가 널 무릎 꿇렸는데 넌 아직도 고마워하네. 태주는 분노가 아닌 냉정한 슬픔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아니 세라야. 나는 내가 위대하게 느껴지기 위해 아내를 모욕해야 했던 그날 무릎 꿇었어. 그 문장은 내연녀가 아직 붙들고 있던 마지막 연극 조각을 파괴했다. 윤 여사는 그녀가 가장 잘 아는 길, 즉 죄책감을 통해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유진아, 직원들을 생각해라. 기사 한 줄이 이 회사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 넌 항상 분별력 있는 여자였잖니. 개인적인 상처가 더 큰 책임을 오염시키게 놔두지 마. 유진은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말씀이 한 가지는 맞아요. 이 회사에 의존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제 조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가족의 감정적인 무책임이 더 이상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김 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개입했다.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제한된 조건들은 거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킵니다. 그 문장은 윤 여사에게서 마지막 기술적 논거를 빼앗았다.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었다. 그래서 넌 뭘 대가로 원하는데? 유진, 공개적인 사과, 이사회 자리, 유신이라는 이름 위에 오시성을 타는 것. 유진은 그녀를 깊은 피로감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다시는 당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제가 축소될 필요가 없기를 원해요. 그때 박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또한 이사들과 재무부서에 발송될 내부 공지가 있습니다. 이전 거래에서 오유진 여사님의 참여 이력을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회사 자체가 외부로 거짓 버전을 강요하지 않는 한 외부적인 쇼는 없을 겁니다. 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공정하군. 윤 여사는 그에게 맹렬한 시선을 보냈다. 공정하다고? 우리 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그렇게 넘겨줄 셈이야? 강상무가 피곤하게 대답했다. 우리 회사의 내밀한 정보는 이미 몇 년 동안 그녀 손에 있었소. 차이점은 그녀가 우리보다 더 품위가 있었다는 거지. 태주는 자신의 역할이 제한될 것을 알면서도 지배구조 조건에 대한 예비 동의서에 먼저 서명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왕관의 추락처럼 들렸다. 끝내고 나서 그는 서류를 이사들에게 밀었다.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윤 여사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현실에서 구해줄 것을 기다리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 세라는 회의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모두보다 먼저 깨달았다. 그녀를 끌어올려 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아내 앞에서 자신의 권력 축소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감동시키고 싶었던 가족은 이제 그녀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았다. 그녀가 모욕하려 했던 여자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고 바로 그 때문에 그녀에게 아무런 역할도 남겨주지 않았다. 당신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가방을 들고 말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 여사는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태주는 단지 말했다. 세라야, 내가 약속할 권리도 없이 너한테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 미안해. 그녀는 문에서 멈췄다. 나한테 미안한 거야? 아니면 저 여자한테 미안한 거야? 태주는 유진을,
그 다음엔 서류들을 보았다. 오늘은 내가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 세라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대답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지만 그 소리마저도 그녀가 원했던 것보다 작게 들렸다. 협상에 관련된 사람들만 남았을 때 유진은 마침내 태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이게 일어난 일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거 이해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그의 목을 떼가 움직였다. 이해해. 윤 여사는 분개하며 숨을 들이쉬었지만 태준은 어머니를 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 유진이 계속했다. 내가 보증을 유지한다면 그건 회사가 책임감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 우리 결혼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준은 대답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예전에 태준이었다면 연설을 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녀의 고통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만들려 했을 것이다. 그녀 앞에 남자는 단지 말했다. 이해해. 그리고 그래도 서명할 거야. 유진은 아직 존재하는 취약한 부분에서 그 말들의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그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 공식화 절차는 1시간 이상 걸렸다. 변호사들이 조건을 조정했고 은행은 조건부 재협상으로 전환된 부분적 보류를 기록했다. 이사들은 감사를 수용했고 사방에서 압박받은 윤 여사는 굳은 손으로 회의록에 서명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태준이 시선을 돌리게 만든 확고함으로 오시성을 사용하여 서명했다. 끝났을 때 박수도 포옹도 구원적인 장면도 없었다. 단지 긴장되고 거의 슬픈 안도감만 있었다. 회사는 한 번에 구원된 것이 아니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다. 그것은 달랐다. 더 나았다. 김 부장이 존경심을 담아 유진의 손을 잡았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어려웠죠. 박 변호사는 너무 웃지 않으면서 만족스럽게 사본들을 챙겼다. 회의실 밖에서는 기업의 일상이 계속되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고 비서들이 문서를 출력했다. 그날 아침 한 가족이 학대를 전통이라고 부를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복도에서 태준은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유진을 따라잡았다. 마치 마침내 근접함에도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듯 거리를 유지했다. 유진아. 그녀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멈췄다. 박 변호사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공간을 주기 위해 몇 걸음 앞서 나갔다. 오늘 너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가 말했다. 그것도 널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테니까. 유진은 그를 신중한 주의력으로 관찰했다. 그럼 뭘 원해, 태준?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기 전에 너한테 돌려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 사본을 꺼냈다. 그가 유진에게 그녀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게 놔두지 말 것이라고 썼던 그 메모였다. 내가 썼어. 어머니도 아니고 상무님도 아니고 내가. 유진은 종이를 보았지만 받지는 않았다. 이미 알아. 그는 자신의 지각에 상처받아 눈을 감았다. 그래도 변명 없이 말해야 했어. 네가 필요하다는 게 두려워서 널 지웠어. 유진은 고통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그것이 그녀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널 잃을까봐 두려워서 나 자신이 지워지게 놔뒀어. 처음으로 두 사람의 진실이 복도에 온전히 드러났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유진이 탔다. 태준은 그녀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오늘 회의는 당분간 당신들 회사를 구했어. 우리 둘을 구하지는 못했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수용은 어떤 약속보다 더 아팠다. 알아. 문은 그들 사이에서 닫혔고 순간 그녀가 방금 되찾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있는 유진의 얼굴을 비췄다. 1층에서 로비를 가로지를 때 그녀는 건물 밖에서 굳은 제스처로 전화 통화를 하는 세라를 보았다. 아마도 패배를 자신만의 버전으로 바꾸려 애쓰는 중이었을 것이다. 유진은 별로 쳐다보지 않고 지나갔다. 그 여자를 이길 필요가 없었다. 세라는 이미 자신이 찾던 것을 잃었다. 품격이 인격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을. 안에서 타워 꼭대기에서 태준은 접힌 메모를 손에 쥔 채 복도에 남아 있었다. 일요일에 오지 않았던 서명이 유진이 그날 아침에 했던 서명보다 덜 위험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 서명은 한 남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구하고 남자를 다시 한번 보여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와 함께 홀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다음 사흘을 테헤란로 고층에 빌려온 아파트에서 보냈다. 큰 창문으로는 아무도 위로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 서울이 보였다.
아침에는 교통량이 살아있는 흐름처럼 짙어지는 것을 보았다. 밤에는 건물들이 마치 각 창문이 큰 소리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불을 켜는 것을 보았다. 아파트는 아름다웠지만 비개인적이었다. 밝은 소파, 유리 테이블, 그곳에 살지 않는 누군가가 잘 관리한 식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유진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태준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침묵을 재지 않고 윤 여사가 자신의 옷을 너무 수수하다고 해석할지 생각하지 않고 잊힌 핸드폰이 또 다른 거짓말을 드러낼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잠에서 깨어난 곳이었다. 그녀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박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독립감사 보고서를 읽고 때로는 반지가 있던 자리에 손을 얹었다. 자국은 거의 사라졌다. 습관은 아니었다. 유신그룹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첫 번째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을 것이다. 회사는 자존심의 일부를 잃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거짓말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감사는 잘못된 결정, 허술하게 묶인 계약, 전략으로 위장된 가족 간의 특혜, 그리고 태준의 개인적인 이미지에 대한 위험한 의존도를 발견했다. 어떤 것도 회복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도 이전처럼 계속될 수는 없었다. 윤 여사는 그녀가 마쿠에서 통제하던 비공식적인 재정 결정에서 배제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지배구조 재편 때문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가장 충성스러운 이사들조차 그녀의 허영심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강상무가 임시적인 전환 역할을 맡았다. 태준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권력 제한을 받아들였고 이는 서울의 품격 있는 재벌가 세계에서 폭발이 일으켰을 것보다 더 많은 수군거림을 낳았다. 조용한 고백은 때로 스캔들보다 더 크게 외쳤다. 최세라는 먼저 복도에서, 그 다음엔 대화에서, 그 다음엔 사진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태준에게 속았다고, 유진이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유신과 계이가 아내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했다고 암시하려 했다. 하지만 허약한 버전은 더 이상 무대가 없을 때 살아남지 못한다. 옆에 태준도 없고 아가씨라고 불러주는 윤 여사도 없고 차지할 일요일 점심도 없이 세라는 빌린 품격이 소속감을 사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태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넌 행복 대신 죄책감을 선택했어. 그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답장하는 것이 경쟁의 대상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일부를 계속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세라는 감옥에 가지도 비참해지지도 연극적인 벌을 받지도 않았다. 단지 접근권을 잃었을 뿐이다. 부유한 남자들이 열어주는 문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았던 누군가에게 그것은 충분한 처벌이었다. 태준은 유진이 빼앗긴 줄도 몰랐던 것들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박 변호사를 통해 오씨 이름이 첨부 파일에만 나타나고 그가 회의와 내부 공지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던 협상 목록을 보냈다. 그 다음엔 이전 구조 조정에서 그녀의 참여 기록을 정정하도록 승인했다. 나중에는 자신의 손으로 이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개인적인 허영심과 왜곡된 가족 문화 때문에 유진의 중요한 기여를 묵살하도록 허용했다고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유진보다 먼저 편지를 읽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않네요.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유진은 도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것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어야 했다. 그것은 또한 애도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태준의 모든 올바른 제스처는 그가 항상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발견은 점심의 굴욕만큼이나 아팠다. 금요일에 태준은 회의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결혼을 버리지 마. 라고 쓰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썼다. 당신 서류들과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몇 가지 물건이 있어. 원한다면 박 변호사님께 맡길 수도 있고. 유진은 메시지를 3번 읽었다. 그녀의 가장 오래된 일부는 애원을 기대했다. 가장 지친 일부는 감정적인 함정을 두려워했다. 혼자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일부는 거기서 요구로 위장되지 않은 요청을 인식했다. 그녀는 주말 오전 명동 성당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야외 테이블이 있고 어떤 드라마도 막을 만큼 충분한 사람이 주변에 있지만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 만큼은 많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먼저 도착했고 그 습관을 깨닫고 짜증이 났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었다. 모든 오래된 습관이 감옥은 아니었다. 일부는 단지 그녀의 흔적일 뿐이었다. 태준은 운전기사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없이 밝은 셔츠를 입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정시에 도착했다. 그는 더 말라 보였거나
아니면 단지 자신의 중요성으로 덜 부풀어 오른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서서 유진이 의자를 가리키기를 기다렸다. 이 작은 디테일이 그녀를 때렸다. 이전에는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앉았을 것이다. 이제 그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순종했고 웨이터가 왔고 태주는 그녀를 보지 않고 커피를 주문했다. 마치 승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몇 초 동안 그들은 단지 서울의 평범한 소음에 둘러싸인 찻잔 앞에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수정된 사본, 내부 회의록, 재무 기록, 접근 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여기 정정 서류들이야. 박 변호사님은 이미 디지털 버전을 받으셨어. 실물을 가져온 건 어떤 것들은 당신을 보고 직접 건네야 할 것 같아서. 유진은 서류 가방 가장자리를 만졌지만 전부 열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없었다.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이것도 가져왔어. 그는 작은 봉투를 밀었다. 아파트랑 집 금고 열쇠야. 내 이메일에 연결되어 있던 관리자 비밀번호도 바꿨어. 이제 박 변호사님이 당신 허가 없이는 어떤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 유진이 시선을 들었다. 직접 가져올 필요는 없었어요. 알아.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의 연장선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했어. 그 문장은 그들 사이에 몇 년을 지우기엔 너무 단순하고 무시하기엔 너무 정직하게 남았다. 유진은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현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그렇게 적은 것으로도 충분했을 과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싶어 해요. 태준이 잠시 후 말했다. 유진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려는 건 아니고요. 그는 피하지 않았다. 아마 그 과정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실지도. 유진은 거의 웃을 뻔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태주는 설탕도 없는데 찻잔을 저었다. 나한테 화나셨어. 내가 가문을 팔아넘겼다고 하셔. 유진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슬픔으로 그를 보았다. 환상을 팔아넘긴 거 아니고요. 가족이 아니라. 그는 마치 정당한 선고를 받는 사람처럼 그 문장을 받아들였다. 나는 몇 년 동안 유신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게 약점을 숨기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야 그게 모든 약점을 더 키웠다는 걸 깨닫고 있어. 유진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깨닫는 것과 변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알아.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탁하러 온 게 아니야. 그 문장의 정직함이 그녀의 가슴에 이상한 공간을 열었다. 태주는 마치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 위해 연습한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계속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오늘 답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이 아직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널 모욕했어. 내가 만들어낸 내 버전을 위한 관객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라를 그 집에 들여보냈어. 그리고 내 능력이 내 의존성을 상기시켰기 때문에 서류에서 널 지웠어. 그는 목소리가 더 낮아지며 멈췄다. 이 중 어느 것도 변명이 아니야. 그저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할 진실일 뿐이야. 유진은 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서점 쇼핑백을 들고 웃는 커플, 회의에 대해 큰 소리로 전화하는 남자를 보았다. 인생은 부유한 남자가 대낮에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희귀함에는 무관심하게 계속되었다. 나도 내 진실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태주는 마치 베이기 전에 칼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녀를 느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걸 좋아했어. 아플 때조차도 내가 당신을 한 번 더 구해주면 당신이 마침내 나를 봐줄 거라는 생각에 매달리는 내 일부가 있었어.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많은 경우 그건 두려움이었어. 내 쓸모가 없으면 아마 당신 인생에 내 자리가 없을 거라는 걸 발견할까봐 두려웠지. 태주는 창백해졌다. 넌 항상 자리가 있었어. 유진은 단호해지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확고해졌다. 아니, 태준 씨. 나는 기능이 있었어. 자리는 다른 거야. 그는 시선을 내렸다. 두 단어의 차이가 그를 꿰뚫는 것 같았다. 기능은 서명하고 미소 짓고 보존하고 용이하게 하고 침묵하는 것이었다. 자리는 아무도 구하는데 소용없을 때조차도 보여지는 것이었다. 유진은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태주는 분명 그 순간에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커피가 식을 때까지 침묵했다. 그것은 점심 식사의 파괴적인 침묵도 회의의 관료적인 침묵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들과 언젠가는 고통 없이 이름 붙여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찬 새로운 침묵이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천에 쌓인 작은 물건을 꺼냈다.
유진은 열기 전에 그것이 그녀의 결혼 반지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마치 약속이 아니라 결정을 돌려주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회의 후에 상무님이 주셨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 유진은 금반지를 보았다. 물건은 이전보다 작아 보였다. 내가 이걸로 뭘 하길 원해요? 태주는 웃으려 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팔든 보관하든 버리든 녹이든 단지 내가 짓는데 일조한 감옥의 상징으로 계속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진은 반지를 집어 손가락으로 감쌌다. 금속은 차가웠다. 이번에는 타지 않았다. 만남이 끝날 무렵 태준이 먼저 일어섰지만 떠나지는 않았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내가 널 다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기회가 있을까? 아내로서도 보증인으로서도 내 성의 일부로서도 아닌 그냥 서유진으로. 그녀는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질문은 아름다웠고 바로 그 때문에 위험했다. 상처받은 여자들도 아름다운 문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 아마도는 약속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오늘 잠그지 않는 문일 뿐이에요. 태주는 마치 자격 이상의 것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였다. 이해해. 유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문은 꽃이나 죄책감이나 연설로 열리지 않아요. 시간, 일관성,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존중으로 열리죠. 태준이 동의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할게. 유진은 키스도 포옹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하지만 보도를 건널 때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았다. 멈춰서서 그녀가 가도록 내버려두는 모습. 2달 후 유신그룹은 더 이상 갖지 않았다. 감사는 필요한 삭감, 정직한 재협상, 그리고 마침내 회생 작업에서 오유진의 참여를 인정한 내부 공지를 가져왔다. 일부 이사들은 불편해했고 다른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 여사는 본사에 덜 드나들고 사교적인 오찬에 더 자주 참석하며 일어난 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비즈니스 도시에는 부재를 알아챌 만큼 충분한 기억력이 있었다. 태주는 서명한 것을 이행했고 감독을 수용했으며 공로를 돌려주었고 세라가 아직도 어울리려 애쓰는 자리에 대한 초대를 거절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리움을 느낄 때마다 유진을 찾는 것을 멈췄다. 그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만 해결된 서류, 올바르게 내려진 결정, 그녀가 알 권리가 있는 정보가 있을 때만 글을 썼다. 처음으로 그는 사랑이 또한 침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유진은 테헤란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했다. 넓은 창문, 밝은 원목 테이블, 그리고 그녀가 조금씩 채워 넣은 책장이 있었다. 그곳에서의 첫 아침, 그녀는 혼자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작은 치즈빵, 과일, 진한 커피, 그리고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그녀를 축소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박 변호사가 늦은 오후에 방문하여 집에는 계약서가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화분과 와인 한 병을 가져와 농담했다. 유진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반지를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귀환의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로서.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계속해서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 책상 위 노트북 옆에는 여성 기업가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 투자 프로젝트가 있었다. 유진은 서류를 보며 몇 년 동안 자신을 지우는 구조를 구하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이 붙은 무언가를 짓는데 그 힘을 쓸 수 있었다. 태주는 세 번째 달에야 다시 나타났다. 토요일 아침 유진이 대화를 위해 초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저택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들 중 누구라도 사회적 역할 뒤에 숨을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도 먼 조용한 공원을 선택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그녀의 것을 건네기 전에 아직도 설탕 없이 마시는지 물었다. 유진은 그렇다고 했고 그는 기억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냥 건넸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처음에는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사, 강상무, 그리고 더 이상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윤 여사의 건강. 그 다음엔 아픈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주는 이전에는 약점이라고 여겼을 단어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진은 아직도 어떤 밤에는 분노하며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극복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치유된 척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가 말했다. 네가 보고 싶어. 유진은 대답하기 전에 나무들을 보았다. 나도 우리들의 일부가 그리워요. 하지만 내가 사라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게. 네가 사라질 필요 없이 온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영화 같은 화해는 없었다. 박수 속의 키스도
두 번째 신혼여행의 약속도, 쉬운 결말을 위해 포장된 용서도 없었다. 더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을 상처 입힌 남자 옆을, 치유의 속도를 결정할 힘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걷는 한 여자. 공원 벤치에서 유진은 적어도 당분간은 이혼을 공식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꼼짝 않고 있다가 깊이 숨을 쉬고 말했다. 그게 널 보호하는 거라면 서명할게. 그의 얼굴의 고통은 진짜였고 그녀 가슴의 자유도 진짜였다. 유진은 반지의 자국이 더 이상 없는 자신의 손을 만졌다. 아마 언젠가 우리가 같은 세상에 있을 다른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당신이 내가 필요해서도, 내가 당신을 구해야 해서도 아닐 거예요. 태주는 젖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내가 널 원하기 전에 널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즉시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서울이 다시 한번 불을 켜는 동안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저택도, 일요일 식탁도, 남편 옆에서 웃는 내연녀도 없었다. 거대한 도시, 싱크대 위에 커피잔, 그녀의 이름이 정확히 적힌 서류, 서랍에 보관된 작은 상자,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미래가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대로의 소음이 들어오게 했다. 태준이 세라를 더 품격 있다고 소개했던 점심을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가 그의 가족을 구하게 하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그날 유진은 자신이 식탁을 떠나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이 그녀에게서 부정하려 했던 품격은 결코 드레스나 보석이나 남자 옆에 차지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파괴하지 않고 일어서는 용기, 인간성을 잃지 않고 경계를 설정하는 단호함, 그리고 복종으로서가 아닌 시작으로서 침묵을 선택하는 자유에 있었다. 공원에서 아침을 보낸 지 3개월 후 유진은 강상무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은행, 계약 또는 감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유신가지, 남자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아, 네가 와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외부 손님 없이, 연설 없이 작은 점심 식사를 할 거야. 회사가 구조조정 1단계를 통과했고 몇몇 오랜 직원들을 초대해서 공로를 치하하기로 했어. 네게 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유진은 아파트 창밖으로 늘 그렇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깨진 유리 맛이 났다. 태준 씨도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알아요? 강상무는 중립적인 척하지 않고 대답했다. 알아. 그리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부탁한 것도 그 애야. 자기가 널 불편한 입장에 놓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군.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것이 아무것도 지우지는 못했지만 달랐다. 일요일에 그녀는 화해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떤 상징도 없이 심플한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유신그룹의 새로 단장한 본사에 도착했다. 옛자리에 돌아오는 아내가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숨겨질 필요 없는 공간에 들어서는 오유진이었다. 점심은 평창동 저택이 아니라 회사 자체에 예약된 홀에서 열렸다. 더 작은 테이블, 절제된 꽃,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 거의 늘 그렇듯 이야기의 절반만 아는 직원들이 있었다. 태주는 입구 근처에서 오랜 매니저와 대화하고 있었다. 유진을 보자 그는 장면의 주인처럼 미소 짓지 않고 그저 다가와서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대답했다. 직원들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 작은 문장, 변명도 소유욕도 없는 이 말이 유진에게 어쩌면 어떤 변화들은 존재하기 위해 알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윤 여사도 거기에 있었다. 더 조용하고 추종자들에게 덜 둘러싸여 있었으며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지만 다른 종류의 경직성을 띠고 있었다. 명령하는 자의 경직성이 아니라 복종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잃은 자의 경직성이었다. 유진을 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유진아. 그 이름은 예전에 교정하는 톤 없이 나왔다. 유진은 그녀를 예의 바르게 마주 보았다. 윤 여사는 깊이 숨을 쉬었다. 내가 많은 문장을 연습했어. 어떤 것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진실되게 들리지 않더구나.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할게. 내가 너의 수수함을 가치 없음과 혼동했을 때 내가 틀렸어. 유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전통을 무기로 섬세함을 청구서로 바꿨던 그 여자를 관찰했다. 어머님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단합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셨을 때도 틀리셨어요. 유진이 말했다. 윤 여사는 턱을 치켜들지 않고 그 일격을 받아들였다. 그래, 포옹도 완전한 용서도 없었지만 화장 없는 진실이 말해졌다. 그리고 그 홀에서 그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웠다.
점심 식사 동안 유진은 자신을 놀라게 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무도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가장 품격 있는 여자를 위해 또는 여장부를 위해 또는 태준을 위해 예약된 의자는 없었다. 테이블은 단순하게 배치되어 이사, 오랜 직원, 행정팀, 그리고 가족들이 섞여 있었다. 태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재무팀에서 일했던 마를렌이라는 여사님이 공로패를 받기 위해 불려나왔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거의 길을 잃을 뻔했는지, 하지만 또한 새로운 국면이 어떻게 덜 허영적이고 더 책임감 있게 보이는지 이야기했다. 회사는 벽에 걸린 성이 아니에요. 그녀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말했다. 회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내일도 일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유진은 그 문장이 자신이 보증을 유지하기로 동의했던 바로 그 이유, 태준 때문도 유신가 그라마 때문도 아닌 그 일요일 식탁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다면 그들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정확히 건드렸다고 느꼈다. 태준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고 단지 회사가 지배구조의 결함을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였고, 오유진이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할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가능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자신의 이름을 듣자 유진은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움직였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지워졌던 그녀의 역사 일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태준은 박수를 구하지도 승인을 찾지도 않고 그녀를 단 한 번만 보았다. 오랫동안 저는 리더십이 이미지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는 리더십이 우리가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는 것을, 숨기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일부는 충분히 이해했고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유진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것이 아마도 태준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이려 하지 않았던 첫 번째 공개 발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 후 유진은 홀의 베란다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높은 건물들과 유리 반사 사이로 도시의 일부가 보였다. 태준이 몇 분 후에 와서 거리를 유지했다. 여기 있어도 될까? 그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 닿지 않은 채 나란히 섰다. 오랫동안 그 침묵은 원망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단지 아직도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안전한 공간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언젠가 네가 평창동 일요일 점심에 다시 올 거냐고 물으셨어. 태준이 말했다. 유진은 씁쓸한 즐거움 없이 짧게 웃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도시를 보았다. 아마도 올바른 질문은 언젠가 그 집이 너를 다시 맞이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일 거라고. 유진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대답은 결혼을 재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태준이 더 이상 귀환을 의무화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아직 우리 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의심을 압박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유진은 난간에 손을 얹었다. 오랫동안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태준은 침묵했고 그녀는 계속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랑도 우리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내가 널 사라지게 했어. 유진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두려워서 허락했어요. 그게 내가 아직 치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태준은 깨끗한 슬픔으로 그녀를 보았다. 널 잃기 전에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진은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마 당신은 침묵을 지키는데 동의했던 아내를 잃었을 거예요. 남은 여자는 아직 누가 다가올 수 있는지 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태준은 이기려 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그럼 기다릴게. 벌로서가 아니라 존중으로서. 유진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몇 분 더 거기에 머물렀고 그 늦은 오후에 그것으로 충분했다. 떠날 때 유진은 첫 번째 일요일처럼 상처받은 채 떠나지 않았다. 완전히 치유된 채 떠나지도 않았다. 고통의 부재를 사랑과 타인의 후회를 운명과 혼동하지 않을 만큼 온전하게 떠났다. 차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묻는 박 변호사의 메시지를 보았다. 유진은 대답했다. 진실되게 진행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집어넣고 거대하고 불완전하고 허락을 구하지 않는 재시작으로 가득 찬 서울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언젠가 두려움 없이 태준을 다시 사랑하게 될지 아직 알지 못했다.
평창동 집이 그녀의 침묵이 착취당했던 방처럼 보이지 않게 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에는 몰랐던 무언가를 알았다. 그녀의 자리는 결코 남편, 가족 또는 잘 차려진 식탁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사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다.